오늘은 무주택자인데 내가 또는 1주택자, 2주택자인데 마땅히 투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과연 투자해도 되는지, 청약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아파트를 분양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제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그런 분양 대행사나 분양 회사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아파트 위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과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텔, 오피스텔 이거 내가 사도 됩니까?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 명확한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뭐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개개인만의 성향이라든가 자금, 자산, 그리고 현재의 그런 그 보유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이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오피스텔과 아파텔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과 그 아파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아파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형태, 그러니까 방 하나의 그 거주 공간의 형태로서 이제 사업장의 사무 공간을 보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이 오피스텔이 진화를 해서 아파트와 같이 방 3개 또는 방 2개, 그러니까 투룸과 3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그런 구조 공간들, 평면도를 구성하게 돼서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는 신개념의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피스텔이지만은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감이 좋게 아파텔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하고 아파텔,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있을 때 두 개 중에 과연 어떤 것을 내가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이면은 당연히 오피스텔을 사는 것보다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있다면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죠. 그러면 가점이 낮은 저가점대의 분들, 싱글인 분들, 이런 분들이 무작정 아파트 청약 추첨제만을 노리면서 내가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자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파트에 집중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싱글이고 그 가점이 낮고 저가점이고 했을 때는 무작정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리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주거의 형태로서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됩니다. 청약을 할 때.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만약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피스텔을 양도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피스텔도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을 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할 때도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보지 않을까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내가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살고 있으면 양도할 때,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주택수에 산입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기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청약 시에만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오피스텔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무주택자로 간주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조항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약 가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을 미리 내가 구입을 한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거 형태로서 가지고 가면서 이 청약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통해서 다른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2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규제지역 같은 데 청약 신청하기가 처분 조건으로 하거나 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주택수를 늘리기가 힘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주택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1주택을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내가 분양받았는데 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택이 뭐 10억이 되건 20억이 돼도 이거를 환가 처리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1주택자는 자산의 이득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재산세만 많이 낼 뿐이지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주고 있는 1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거나, 상가를 내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할 때는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쉽지가 않고 청약해서 당첨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같은 이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규제를 벗어나는 하나의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고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규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더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통해서 내 집 월세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고 불안하니까 아파텔과 같은,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내 자산으로 플러스 시키는 그런 효과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보다는 아파트를 한 채씩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취득세가 8%죠. 그리고 3주택자는 12%예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지금 현재 2주택인데 1주택을 추가로 만약에 더 늘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12%의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의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12%의 취득세, 3주택자, 2주택자가 3주택을 늘리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그럼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6천만 원. 6천만 원의 취득세면 이 돈이면은 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오피스텔 세 채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을 추가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투자를 안 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매입하게 됐을 때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가지고 청약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70%까지 가능하고,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70%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띈
투룸 형태나 쓰리룸 형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아파트들을 구입을 하거나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된다면 자산의 그 이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을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제가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글로만 배운 사람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오피스텔에 투자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직접 오피스텔에 투자를 안 해봤지만은 제 얘기를 들음으로써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플러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이론 또는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팩트적인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고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한 팩트를 줘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피스텔에 투자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물론 경매를 샀습니다. 근데 경매를 산 거는 경매를 통해서 투자한 건 번외로 하고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최악의 경우를 항상 그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한다. 상가 A라고 하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수익률이 좋대요. 그러면 코너 상권이고 아주 좋은 이 수익률이 좋은 상가를 내가 분양받으면 뭐 10%의 수익률이 나는데 그러면 이 상가의 코너에 그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가 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사태가 나올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상가를 투자하거나 오피스텔을 투자하거나 사무실을 투자하거나 토지를 투자하거나 했을 때 최악의 경우의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제가 투자했을 때도 최악의 경우는 모두가 다 오피스텔 투자를 말렸어요. 모두 부동산에 날고 긴다 하는 제 주변에 있는 대학원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도 오피스텔을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오피스텔 투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9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던 건 그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여기서.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도 이 오피스텔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오피스텔을 투자했던 게 18평의 복층이었습니다. 복층. 근데 이 복층의 오피스텔은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복층의 오피스텔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복층의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고 그 오피스텔의 최악의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설정을 했고 최악의 경우에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 토지 이런 것들도 최악의 경우는 내가 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내가 투자한다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시면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원룸의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한다? 그런데 만약에 원룸의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하는데 시장 경기가 안 좋아져서 원룸의 월세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사업자로 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사무실을 지금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의 사무실로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월세의 흐름을 발생한다는 점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월세가 들어오게 되니까 매달 월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돈, 이게 뭐 100만 원이 됐고 200만 원이 됐고 300만 원을 떠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월세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얼마 정도의 안정적인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의 흐름을 내 월급 정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맞고 일부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택지지구 개발에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 1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본, 중동, 부천의 중동, 그리고 안양의 평촌, 분당, 이런 곳들, 5기 신도시의, 1기 신도시의 5군데의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을 본다면 다 대부분 50%의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월세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들어가 보셔서 한번 이 수치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격 변동률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그 도시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굴곡이 있고 입주 물량이 많았던 그런 시기에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런 오피스텔이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50%의 수익률을 다 남겼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월세의 흐름 플러스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체계적인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몇천 세대, 만 세대가 넘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 플러스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한 곳의 오피스텔은 지금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10년이 지나게 됐을 때 50% 이상의 수익률을 남기게 되고 시세 차익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1주택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주택자는 빠르게 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리스크가 없는 투자예요, 그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떨어져도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변동성에 의해서 주택의 공급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주택자다, 2주택자다, 여기에서 주택을 3채, 4채 늘리는 건 지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득세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 12%면 엄청난 겁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 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취득세율이 4.6%예요.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내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래서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리게 되면 12%의 취득세율,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되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주택자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틈새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조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 이러한 규제에서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돼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무엇이 있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과다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건축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투룸이나 쓰리룸 같이 방이 3개 정도 되는 그러한 빌라를 짓기 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80평에서 1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80평에서 100평의 부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투룸, 쓰리룸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가 작다고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오피스텔 형태의 원룸은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그 주변 인근 지역에 만약에 원룸이나 이런 1.5룸의 주택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과잉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잉 공급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인근에 추가적으로 많은 오피스텔이 건립이 되거나 원룸이나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러한 주택들이 1, 2인 거주의 그런 주택들이 주변에서 들어올 공간들이 많이 있게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택지 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겠죠. 왜냐면은 1만 세대, 2만 세대, 3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있으면 근데 그 신도시 안에도 오피스텔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많다. 그러면은 공급 과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공급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급 과잉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만약에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택지지구 개발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오피스텔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 하면 그런 오피스텔을 내가 매입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택지지구 안에는 지금 현재의 수요 말고 공급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외곽으로 더 벗어나야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년이나 15년을 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지 지분이 한 평, 두 평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내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층수를 올려가지고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축에 내가 만약에 5년 차 이내에 오피스텔 또는 분양을 받거나 해가지고 이런 오피스텔을 내가 주거 형태로 가져가면서 자산의 이득을 보다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 처리를 하는 시점이 10년에서 15년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실행을 했고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하고 느끼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무작정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택지지구 개발 안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 공급 물량이 많이 없는 오피스텔의 가격은 올랐다. 10년 동안 50%가 올랐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실거래 가격을 한번 택지지구에 있는 1개 신도시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건 팩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되 공급 물량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과 가까운 곳, 그리고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입하거나 분양받거나 했을 때는 10년이나 1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매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피스텔이나 모든 부동산 투자는 최악의 경우에 리스크는 내가 운영을 한다는 생각, 내가 입주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투자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점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가 조정기가 와가지고 조정을 받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했었지만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조정 때문에 내가 이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팔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 지금 분양받는 아파트로 들어온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파트도 분양가의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러한 포트폴리오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면 실패하는 부동산 재테크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최악에는 어떠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운영하겠다 해서 상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주택자나 2주택자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 지나 보내지 마시고
보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보시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출의 규제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4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틀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하고 잘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안 찍고, 거의 찍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금 대출의 규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서 무조건 청약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를 하나 분양을 받으셔서, 또는 핵심적인 지역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소유를 해가지고 직접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자산의 이득도 보고, 그리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도 간주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제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